안녕하세요. 알찬 방송 그리고 밝은 방송 여러분과 함께하는 최후의 오크의 경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트럼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했는데 이제부터 조금 좀 흥미진진한 얘기들이 나올 겁니다. 그들이 트럼프를 꺼리는 까닭, 그들이라는 건 그 배후 금융 세력들이죠. 흔히들 이렇게들 많이들 얘기를 하세요. 사람들이 엊그저께 영상의 댓글에도 살짝 그런 걸 제가 본 것 같은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들 생각하죠. 어떻게 생각하냐면 유색인종을 포용하고 다양성을 존중하는 지금 미국의 민주당의 색깔이, 정치 색깔이 바로 그 외부인인 유대 금융 세력들이 좋아하는 그런 내용이다. 그래서 둘이 마음이 같다, 일치한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 금융 세력은 전통적으로 민주당을 지지한다고들 다들 그렇게 전 세계 사람들이 말을 합니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요. 저는 예전에도 얼핏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요. 저는 조금 다르게 봅니다. 이거는 아주 옛날부터 있던 말이고 지금은 세상이 변했다고 봐요. 아직도 그 옛날 이론을 그대로 무슨 변하지 않는 성경처럼 철석같이 믿고 따르는 건 조금 세상 물정 최신 어떤 업데이트가 좀 안 된 우리의 오래된 편견이 아닐까 싶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자, 유럽에서 미국으로 유대 금융 세력이 배 타고 건너온 지도 벌써 3세대 넘게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미 국제사회의 대형 금융계에는요, 인종과 국적을 불문하고 많은 다양성이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뭐 미시시피 강에서 뭐 흑인들 시체 떠내려가고 하던 그런 노예사회가 아니죠, 지금. 비록 아직도 금융 카르텔의 중심은 여전히 유대인들이 맞습니다. 하지만 그 외에도 다른 여러 어떤 금융계의 어떤 그 큰 세력들, 다른 인종들도 지금 많이 있고 그들과 한 팀이 돼 있다고 저는 봅니다. 여기 다 복면들 썼죠? 예. 꼭 유대인만 있는 건 아니란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금융 세력, 그들의 최선의 목표는 오직 뭐 유대인 한 민족만을 위해서 우리가 희생한다 그런 방향으로 가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인종과 국적에 상관이 없이 그런 차별 하나도 없이 그저 전부 다 우리 다 같은 공동의 목표를 위해 가는 금융 세력의 그 최고 가치가 더 우선이 되는 겁니다. 지금 그 젊은 나이에 유대인 후예들 역시 얼마 전에 그 전설적인 조지 소로스도 자기 그 막내 아들인 거 넷째 아들한테 이제 실권을 이양을 했죠. 근데 그 넷째 아들의 어떤 성향이나 뭐 정치 성향이나 뭐 하던 일들 보면 예전 조지 소로스하고 많이 다릅니다. 아버지 세대하고. 세대 교체가 일어나고 세대들은 생각도 다르다는 겁니다. 유대인 후예들 역시도 지금은 자신의 아버지, 할아버지 세대하고 달리 생각이 많이 세계적으로 자유롭게 바뀐 상태입니다. 그리고 금융 세력들이 정말로 민주당만 지지한다면 미국 대통령은 민주당만 됩니까? 공화당 후보가 대통령이 되었을 때는 어떡하나요? 더구나 미국 대통령들은 뭐 잘하면 꼭 연임해가지고 8년 동안 하잖아요, 보통. 10년인가? 네. 그렇게 연임이라도 하게 되면 그동안 금융 세력들은 아우 공화당 대통령이네, 우리는 눌려갖고 살아야지 찍소리도 못하고 그렇게 당하기만 하면서 참고 지내는 건가요? 말이 안 되죠. 우리나라만 봐도 그래요. 이미 모든 많은 나라들에서 여당과 야당 그 세력이 이름만, 당명은 계속 바꾸지만 그 안에 있는 파벌, 그 사람들은 아주 오래전부터 거기 지켜오던 아니면 그 자기 그 위에 있던 정치인한테 이렇게 그 자리를 계승받으면서 내려온 그 파벌 하나가 매번 당 이름만 바꾸지 여당이나 야당이나 다 오래된 그 부패 세력들입니다. 한마디로 모두 한 통속이에요. 야당에서 대통령 안 돼도 됩니다. 10년 20년 야당 생활만 해도요 충분히 그 자리에서 아주 배부르게 먹고 살 수 있습니다. 굳이 자기들이 정권을 잡아서 이 나라를 바꿔보겠다 그런 사명은 젊었을 때는 그런 사명을 가지고 사명감을 가지고 정치에 입문할지 모르겠지만 지나면 결국은
여당 야당 서로 싸우는 척하고 뒤에서는 또 자기들끼리 정치인들의 어떤 이권을 위해서는 또 같이 손잡을 때는 손잡고 앞에서는 멱살 잡고 유도하고 레슬링하고 하지만 카메라 앞에서는 끝나면 복집 그런 데 가가지고 같이 소주잔 기울이면서 아유 오늘 수고 많았네 회식하고 다 한통속이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젊었을 때는 나라를 위해 뭘 바꿔보자 데모하고 하던 사람도 나이 들어 정치인 되면 완전 다 변하는 거죠 항상. 네. 물론 그런 어떤 정치적인 움직임이 그 나라가 이제 독재 정권이다. 군부 쿠데타 정권이 통치하고 있다. 거기서 해방시키는 게 목적이면은 그때는 좀 다르죠. 야당들의 투쟁이나 그런 것들이. 하지만 지금같이 보통 뭐 우리나라나 이런 것처럼 대부분의 나라는 대부분 다 한통속이다. 그래서 대부분 같이 부패했고요. 나라를 좀 더 좋게 강하게 바꾸려 하는 것보다는 비록 만년 야당 2인자라고 하더라도 자기가 그 자리를 죽을 때까지 그대로 지위를 그대로 보존하려는 쪽이 훨씬 낫다. 더 중요시하게 되고요. 그 자리에 앉아 있어도 누가 대통령 되든 상관없죠. 뒤에서 야당 대표, 여당 대표 사실상 많은 떡고물 심지어 여당에서도 필요하면은 우리하고 협력해서 이렇게 해봅시다 하고 합을 맞추기 위해서 손잡으러 오고 다 친구예요. 미국 역시도 민주당이든 공화당이든 어느 쪽이든 어느 쪽 정치인이든 금융세력한테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로비하고 인맥 등을 통해서 공화당 민주당 떠나서 자기들 맘대로 움직이기 쉬운 그런 정치인들 거기 틀림없이 다 있단 말이에요. 자기들하고 손잡고 싶어하는 그런 후보들 사방에 다 키워놓으면 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에 국민들이 민주당 원한다 공화당 원한다 그쪽 후보 자기가 키워놓은 후보 거기다 밀어주면 돼요. 그게 훨씬 합리적인 방법이겠죠. 여러분이 생각해도 여러분이 금융세력이라고 해도요. 나는 민주당 후보들만 밀어줘서 걔네들만 대통령 당선시켜서 우리 마음대로 미국을 주물러야지. 그럼 공화당인 후보는 절대 안 돼야겠네요. 그건 아니죠. 민주당이든 공화당이든 상관없이 어차피 부패한 정치인들 다 미리부터 키워놓고 그때그때 국민들이 공화당이 이번에 대통령이 돼야겠으면 공화당 후보 밀면 되는 겁니다. 다만 그 와중에도 민주당이든 공화당이든 요런 애들하고 타협을 안 하고 정말 나라를 위해서 뭔가 국민들 편에서 하려는 정치인이 대통령이 될 때도 있겠죠. 그럴 때는 이제 그 대통령이 간혹 암살되기도 하고 스캔들 공작에 휘말리기도 하고 그러죠. 그래서 사실 국민들은 민주당 후보냐 공화당 후보냐 자기들이 바꿔가면서 나라를 이 국민들 소망에 맞게 움직이고 있다고 착각들 하겠지만 사실 그 정치인들 뒤에서 모든 걸 지원해주고 밀어주는 배후 금융세력들이 그들의 어마어마한 자금력과 정보력으로 정치인들도 다 당근과 채찍을 휘두르면서 철저히 조련하고요. 혹은 자신들의 편으로 포섭하는 거는 그 사람이 민주당 후보든 공화당 후보든 큰 상관이 없더라 이 얘기입니다. 오히려 모든 진영에 이런 후보들을 깔아두고 필요할 때 이용해 먹는 게 합리적인 방법이고 자신들의 미국 사회 안에서 가지고 있는 기득권 유지와 또 미국 사회에 대한 크나큰 영향력을 계속 가져가는 데 있어서 가장 좋은 방법이고 당연히 그렇게 해놨겠죠. 그런데 트럼프는 조금 다르더라 이겁니다. 트럼프 역시도 미국 최고 우선주의의 국수주의 등을 표방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2018년도에 실제로 중국과 크게 척을 지고서 무역전쟁, 관세전쟁을 먼저 일으키면서 미중 갈등의 도화선을 만든 인물입니다. 이런 면에서는 그가 다음번 선거에서 재당선된다고 하더라도요. 미중 갈등을 지금처럼 계속 화해 안 하고 서로 싸우게 만들면서 연장해 나가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트럼프 역시도 미국을 실제로 뒤에서 주무르고 있는 유대인 중심의 금융 배후 세력에 대해서 이 사람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거고요. 그래서 실제로 저번 임기 때 그가 당선된 후에 바로 이 세력들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나 너희들하고 그렇게 나쁜 사이 아니야 그걸 보여주려고 친히 이스라엘로 건너가가지고요. 트럼프가 기억들 하시죠? 그 당시 모든 나라가 전 세계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한 땅의 두 나라 이국가 체제 그렇게 서로 그런 식으로만 인정해주고 있었는데 갑자기 트럼프가 건너가서 이스라엘을 사실상 그 나라의 원래 주인이었던 팔레스타인 국가를 굉장히 무시하는
처사였는데 자기는 이 지역의 유일한 독립 주권 국가로 이스라엘을 미국은 이제부터 인정해주겠다면서 네타냐후 손을 들어줬던 거 기억들 하시나요? 예. 그 당시 이렇게 잘 아주 내 친구다 브라더다 하면서 그랬죠. 또 지금 이번 얼마 전에 이번 그 새로운 경선 과정 초기에도 그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작년에 터졌을 때요. 트럼프가 이제 공화당 대선 후보로 또 나오려고 한다더라 캠프에서 하니까 많은 그 유대계 경제인들이 이번에는 오히려 트럼프보다는 그 여자 후보 헤일리를 더 지지해주면서 트럼프를 완전히 이번에 외면해버렸죠. 너는 안 되겠다 이번에는 하고요. 그랬는데 트럼프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터지니까 열렬하게 이스라엘 편을 들어줬죠. 원래 트럼프는 자기는 외국의 전쟁에 미국이 관여해서 뭐하냐. 나 같으면 다 철수시킨다. 우크라이나도. 우크라이나 전쟁도 미국만 손해보는 장사다. 손을 떼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다닙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전쟁 터지니까 그것만큼은 이건 반드시 우리 미국이 이스라엘을 도와서 같이 싸워줘야 된다. 오히려 그렇게 떠들고 있죠. 트럼프도 열심히 이 유대 금융 세력들한테 자기 자존심 버리고 알랑방구 끼면서 구애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왜 유대 금융 세력들은 지금 왜 트럼프를 꺼려할까요? 왜냐하면 이미 지난 트럼프 정권 당시에 확실히 이 인간이 어떤 인간인가 그 인간의 진면을 이미 겪어봤기 때문입니다. 트럼프는 조금 많이 특이한 인물입니다. 제가 파악한 건데요. 개인적인 견해니까 그냥 가볍게 들어주십시오. 제가 볼 때 트럼프란 인물은요. 이 사람은 모든 상황에서 자기가 주인공이 돼야 되고 자기가 부각되어야 되고 가장 주목받아야만 직성이 풀리는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스타병이 있는 사람입니다. 자기가 항상 그 상황에서 주도권을 쥐고 있어야 되고요. 24시간 동안 잠 안 자고 이 배의 키를 자신이 쥐고 움직이고 있어야만 만족하는 사람입니다. 대개 이런 사람들은요. 보면은 어린 시절에 어떤 그 큰 가정에서의 압박감 그런 거에 오히려 굉장히 경직되고 내성적이고 사실은 그래서 조금 어둡고 내성적이어서 남들에게 어떻게 휘둘리기 쉬웠던 그런 모습이 있었던 사람들이 크면서 자신의 그런 모습을 이겨내려고 스스로한테 반발하면서 생긴 자기 과시적 어떤 현상인 경우가 대부분 많아요. 우리나라에서도 보면. 가볍게 들어주세요. 개똥철학으로. 이런 사람들 보면 겉으로는 굉장히 과시적이고 현시적이면서 누구보다 자신감과 확신에 찬 얘기들을 하는 그런 성인이지만 사실 누군가와 어떤 한 무리가 돼서 세력이 돼서 타협하면서 서로 간에 어떻게 어느 정도 양보하면서 그들이 하자는 대로 전체를 위해서 이렇게 조금이라도 움직이려고 되면요. 순간 이런 사람들은 그거를 견디지 못하고 돌이 튀는 것처럼 뭔가 튀어나옵니다. 즉 스스로 어떤 자격지심처럼 이것이 지금 이 사람들이 은근히 나를 조종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 나를 좋다 해주면서 아니면 나를 만만하게 보고 지금 내 머리 꼭대기 위에 서려고 하나? 갑자기 그런 식으로들 좀 이렇게 경계를 해요. 그런 불안감에 지배당하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행동은 당최 다른 사람들이 종잡을 수 없는 그래서 참 비위 맞추기도 힘든 맨날 가서 얘 비위를 봐야 돼. 하도 이랬다 저랬다 갑자기 튀고 돌발 행동이 나오니까요. 그래서 굉장히 까탈스럽고 별난 매사에 공격적이고 돌발적인 행동도 막 갑자기 보이죠. 그래서 굉장히 어려워하게 모든 사람이 자기를 어려워하게 만들고 자기를 신경 써야 됩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럴 만한 그런 권력의 중심을 항상 남들 손에 절대 안 주려고 합니다. 아무리 친한 친구나 같은 편이어도 내가 이번에 뭐 이거 해볼게 하면 절대 안 줍니다. 무조건 다 자기가 해야 됩니다. 그런 권력이라고 생각되는 그런 중심을 항상 자신의 발 아래 두어야만 직성이 풀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트럼프가 약간 그런 성격 유형으로 지금 발전한 것 같아요. 모두가 그 발 아래 엎드려 갖고 벌벌 떨고 어떤 상황에서든 트럼프를 최고라고 옆에서 칭해주면서 옆에 붙어 있어 줘야만 그래야만 안심하고 두 발 뻗고 잠이 드는 사실은 이런 사람들은 겉으로는 굉장히 외향적이고 활달하고 자신감에 차있고 공격적이고 톡톡 튀기는 하지만 속은 굉장히 불안한 사람이죠. 여린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 특징이 약자에겐 한없이 강합니다.
강자에게는 먼저 살짝 손을 내밉니다. 이런 사람들 특징이요. 실제로 트럼프 재임 시절 보십시오. 일본의 아베 총리가 엄청 신경 써주고 잘해보자고 저 자세로 나가니까 가서 완전 개무시하죠. 그런 지도자들은 다 개무시합니다. 그런데 은근히 네 어쩌라고, 나도 너 무섭지 않아? 나하고 한번 싸워보자 하면 나도 미친 척하고 너하고 끝까지 목숨 걸고 싸울 수 있어. 그렇게 좀 세게 나오는 상대한테는 트럼프가 먼저 손을 내밉니다. 우리 힘 빼지 말자 하면서. 대표적인 게 김정은이었죠. 김정은 독재자를 자기 친구라고 하면서 가가지고 어쩌고 나는 김정은을 내가 이렇게 다룰 수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랬다는 겁니다. 실제로 이번에도 지금 얼마 전에 이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트럼프가 이제 대선 패배를 끝까지 인정 안 하고 막판에 버틸 때, 그때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바이든 대통령한테 축전을 딱 보냈죠. 축전을 축하합니다 하니까,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네타냐후는 누구보다도 빨리 조 바이든에게 축하 인사했더라. 와, 나는 그 후로 이 사람하고 말도 하지 않는다. 엿이나 먹어라. 그런 거 용납을 못하는 사람이죠, 트럼프가. 특히 이제 그 사람만의 이런 튀는 행동, 그리고 항상 매사를 매끄럽게 넘어가는 게 아니라 항상 톡톡 튀고 공격적인 행동과 발언으로 사람들 관심을 끌면서 노이즈 마케팅이라고 하죠. 공격적으로 적극적으로 대중을 장악하는 이런 능력은 사실은 트럼프가 정치에 들어오기 전에 사업가 시절부터 그의 이제 스승이죠. 인생 스승 멘토한테서 배워가지고 갈고 닦았던 트럼프 그만의 필살기고요. 트럼프 역시도 지금 자신의 최대 장점이 이것이라는 걸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자, 이야기 한 토막 하겠습니다. 인물 열전. 트럼프는 어쩌다 괴물이 되었나. 자, 이제부터 좀 몰랐던 분들 재밌게 한번 들어보시죠. 1973년의 일입니다. 그 당시 젊었던 트럼프. 어디선가 이제 누구를 만나죠? 요맨 어서 오게. 자, 이쪽으로. 오늘 트럼프 자네에게 내가 좀 특별히 소개해 줄 사람이 있어. 가보니까 이런 사람이 거기 딱 앉아있죠. 이 사람이 트럼프를 위아래로 쫙 훑어보고 말을 합니다. 뭡니까 이 애송이는? 자네가 요즘 잘 나간다는 27살짜리 햇병아리 사업가 트럼프구만. 내가 바로 이 몸이 바로 뉴욕의 해결사라고 불리는 로이 콘일세. 로이 콘. 트럼프의 멘토입니다. 자네도 소문은 들어봤겠지? 내가 이날 이때까지 여기까지 어떻게 올라온지 알아? 응? 메카시즘 당시에는 내가 말이야 빨갱이 과학자 놈들 다 가려내갖고 다 정기의자로 처형시켜버리고 미국에서 가장 비난받는 더러운 정치인 경제인들 내가 다 맡아가지고 변호해갖고 다 살려줬어. 응? 사람들은 말이야 나를 갱스터 변호사 악마의 변호사라고 막 까지만 말이야. 지금도 이 수첩에 봐봐 이거. 미국에 잘 나가는 상원 의원들 심지어 FBI 국장까지 심지어 마피아 보스까지도 어떻게든 나하고 연줄이 한번 닿아보려고 나하고 밥 한 끼 같이 못 먹어서 지금 안달이야. 어때? 그 비결이 뭔지 궁금하지 않은가? 하는 거죠. 이때부터 이제 이 로이 콘 트럼프의 멘토하고 트럼프의 인연이 시작되죠. 이 사람이 이제 계속 말합니다. 젊은 트럼프 자네는 말이야 야심은 넘치지만 아직 어려서 그런지 세상 물정은 모르는 것 같구만. 듣자 하니까 최근에 법무부한테서 고발을 당했다면서. 자네가 부동산 개발 사업을 하는데 서민들 사는 임대 아파트 거기 사는 흑인들한테 고소당했다고 하더만. 그래 앞으로 어떻게 할 생각인가 물어보죠. 그리고 이제 트럼프의 생각을 딱 듣죠. 적당히 보상해주고 법정에서는 최대한 인종차별을 하지 않는다는 그런 선한 인상을 심어주려고 노력할 계획이라고? 하하하하 막 웃죠. 정말 패배자다운 생각이군. 이 사람이 이때부터 트럼프의 변호사가 되죠. 조언을 합니다. 이봐 친구 잘 들어. 네가 대중이 원하는 대로 선한 이미지를 맞춰가면 당장은 그들이 너를 칭찬하고 좋다고 하겠지만 이제 가을 저녁 낙엽바람만 살짝 불어서 분위기가 조금만 쌀쌀해져도
마치 헌신짝 버리듯이 너한테서 등을 돌리고 다시 그놈들은 너의 집 앞에까지 몰려와서 불을 지르겠다고 협박할 것이다. 대중들이란 그런 존재야. 네가 진짜 승자가 되고 싶다면, 위너가 되고 싶다면 그놈들 머리 꼭대기에 있어야 돼. 대중 눈치를 보는 게 아니라 누가 주인인지 확실히 가르쳐줘야 한다고. 계속 코치를 해주죠. 이때부터. 한 대 맞으면 1000배로 갚아줘라. 잘못했다고 절대 사과하지 말고 그 틈을 비집고 반격해라. 흑인과 소수민족, 성소수자, 여성들에 대해서 속 시원하게 마음껏 비난해라. 대중들의 도덕 뒤에 감춰진 뒤틀린 마음, 어둠을 공략해라. 그들의 질투, 불만, 격정에 일단 불이 붙으면 대중심리는 쉽게 타오른다. 그들은 누가 말 안 해도 자원해서 네 곁으로 몰려들 거고 가을바람이 아니라 겨울 눈보라가 밀려온다 해도 항상 너의 집 주변에서 횃불을 들고 지켜줄 것이다. 아니 굳이 네가 시키지 않아도 너를 공격하려는 정치인들이나 경제인들 집 앞에 몰려가서 확성기를 틀고 몇 날 며칠 노숙을 하면서 쌍욕을 할 것이고 목을 자르라고 춤을 출 것이다. 아니 어쩌면 너를 위해서 미래의 어느 날 아무런 보상이 없어도 스스로 총을 들어 목숨을 걸고서 의사당에 난입할지도 모르지. 네가 사람들 잠재의식에 깊이 숨겨둔 불만과 분노를 대신 표출해 줄 때 대부분의 소위 착한 사람들은 너를 비난하겠지만 대신 너는 누구보다도 충성스러운 너의 열혈 홍위군을 얻게 될 거다. 역사의 많은 혁명가와 독재자 그리고 광신도를 거느렸던 사이비 교주들이 모두 이것을 알고 있었고 또 이것을 이용해왔지. 그러고 나서 바로 그 사건부터 이 로이 콘이 변호를 맡게 되고 트럼프의 멘토가 되죠. 법정에서 절대 약한 모습을 보이지 마. 단 한 번도 자신의 선택에 대해서 후회하는 모습을 보여줘서는 안 돼. 앞으로 너를 따르려는 광신도들에게 절대 약한 모습을 비추면 안 돼. 넌 그들한테서 신이 되어야 하고 구세주가 되어야 해. 무책임하고 근거 없는 법무부의 소송 때문에 이번에 네가 피해를 보았다고 맞소송을 걸어. 내가 도와주지. 천문학적 금액의 맞소송을 건 후에 이 법정 싸움을 길게 끌고 가는 거야. 이기고 지는 건 상관없어. 언론에 많이 노출될수록 좋아. 그 과정에서 이미 너는 스타가 되어 있을 거고 또 전국에서 너의 팬, 광신도들이 하나둘 나타나게 될 거야. 공산주의 빨갱이든 인종차별이든 사람들이 마음속에 숨겨만 놓고 사람들 앞에서는 당당히 말 못하지만 밤에 혼자서만 은밀하게 얘기하는 차별과 분노, 질투, 질시, 두려움에 대해서 얘기해. 그것들을 네가 모두 대낮대로 한가운데에서 풀어놓아버려. 너에 대한 사회적 비난 수위가 올라가는 만큼 너를 따르는 광신도도 급격하게 늘어날 것이다. 그리고 사실은 그들이 이 미국을 위대하게 만드는 진짜 시민들이라는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해줘. 그들에게 지금처럼 사회의 패배자가 아니라 진짜 이 나라를 구원해보려는 시대의 순교자라는 역할을 주라고. 자네는 혁명가도 되고 동시에 교주도 되어야 해. 일단 결혼부터 해서 가정을 이루는 모습부터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게 좋겠군. 그래야만 미국 가정을 지키려는 진짜 미국 시민을 얘기할 수 있을 테니까. 트럼프의 성장 과정과 인성 형성에 대해서 원래 있던 사실과 조금 제 이제 개인적인 생각을 섞어갖고 한번 각색을 좀 해봤습니다. 어떠셨나요? 이렇게 이러한 모든 체제에 반항하는 듯한 독불장군식의 이 트럼프 캐릭터가 이렇게 완성이 되고요. 젊은 시절부터 마침 이제 트럼프가 정계에 입문하고 대통령이 되려 할 때 미국의 특정 세력에게 아주 딱 맞아떨어지는 그들이 원하는 인물상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만남이 결국 트럼프를 미국 대통령까지 만들게 된 거죠. 다음 소제목은 이겁니다. 미국을 구하고 세계를 구하는 애국 보수의 순교자 큐어넌이라는 단체입니다. 큐아논이라고 해야 되나요? 발음을? 네, 얼마 전 12월 말에 연말 밀어내기 시리즈로 만들었던 그 영상들 중에서 그 당시 6탄 트럼프에 대해서 프리메이슨 사람들이 많이들 이렇게
어렴풋이 알고 있는 일루미나티, 또 미국의 유명했던 피자게이트 사건. 그래서 트럼프를 지구를 구할 구세주로 생각하는 그런 얘기들, 그런 음모론적 얘기들 미국에서. 또 미국에서는 사실 좀 굉장히 좀 비하되는 그런 얘기인데, 그게 우리나라 또 뭐 보수 유튜버나 뭐 우익들을 통해서 굉장히 또 미화돼서 바다 건너와서,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나라 사람들도 이런 영향으로 트럼프를 영웅으로 보기 시작했던, 지금은 이제 조금 달라졌지만 몇 년 전만 해도 그랬죠. 그런 얘기에 대해서 자세히 다뤘던 내용이었는데, 오늘 조금 거기에 대해서 다른 얘기 또 더 하려고 합니다. 바로 그 트럼프 열혈 지지 세력 중에 한 큰 축이 바로 이 큐아논입니다. 큐아논. 이 사람들 하는 얘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야, 이거 젠장할. 내가 이거 오랜만에 장날이라서 말이야. 읍내에 나갔는데 트럭 몰고 포터 몰고 갔더니 읍내에 미국말 쓰는 놈들이 하나도 없네. 아니, 이제 이 나라에 이제 외국인만 있고 백인은 없는 거요? 아, 말도 마. 옛날에는 고작 세탁소나 하더니 동양놈들이 말이야. 지금 벤츠 끌고 다녀, 읍내에서. 나는 지금 60년대의 쉐보레 픽업 몰고 다니면서 트레일러에 사는데, 깜둥이가 지금 저택에 살면서 리무진 타고 다닌다고. 이 나라가 도대체 누구 것인데? 지금까지 미국을 이렇게 만든 게 다 우리 할아버지들인데 말이야. 이게 다 이 미국의 도전자 정신, 개척자 정신, 프런티어 정신을 잡아먹고, 사실상 우리 뒤에서 우리를 몰래 지배하고 있는 저놈들, 그 누구요? 프리메이슨, 일루미나티, 이놈들 때문이야. 안 그런가? 그놈들이 지금 미국 정치를 지배하고 경제를 지배하고 우리 백인들을 탄압하고 있다. 유색인종 놈들이. 그놈들은 말이야, 빨갱이 공산당하고 손을 잡고 있고 미국을 적화통일을 하려고 하고 있으면서 매달 모여갖고 저 숲속에서 은밀한 집회를 열고 말이야, 사탄을 숭배하면서 악마를 어린 소년하고 소녀들 납치해다가 성착취하고 제물로 바친 뒤에 잡아먹는다니까. 우리가 이 미국이 빨갱이 손에 넘어가고 앞으로 이 사탄 숭배자들한테 완전히 먹히기 전에 어떻게 해서든 그놈들을 박멸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지금 이 나라 모든 정치인들이 이미 실제 이 정부 의회 이 밑에 있는 그림자 조직들, 딥스테이트 정부 조직한테 다 얘네들이 연결돼 가지고 말이야, 심지어 이 나라의 정치인들 뿐만 아니라 공무원들까지도 모두 다 그놈들 하수인이고 그들 손에 놀아나고 있다니까. 야, 진정 이 나라의 혁명은 불가한 것인가? 이 나라가 악마한테 넘어가냐? 아니면은 미국 청교도 정신이 하느님의 나라가 말이야, 사탄 숭배자 악마들한테 넘어가냐? 아니면 이 빨갱이들한테 넘어가냐? 그래갖고 우리 위대한 백인 혈통이 말이야, 지금 이 사회에서 가장 최하위 빈민계급으로 이렇게 쫓겨나야 되는 게 이게 말이 되는가? 이분들 놀립니다. 그런데 트럼프를 알게 되죠. 하지만 나의 트럼프는 그렇지 않아. 우리 왕자님은 말이야, 딥스테이트 정부 정권 눈치 따위 보지 않아. 진짜 이 사람은 독불장군이야. 진짜 우리를 위한 그 위대했던 옛날의 아메리카를 다시 세우실 분이다. 이분이야말로 우리의 구세주이고 지구 전체를 지배하려는 이 딥스테이트 일당에 대한 지구의 구세주다. 한마디로 이 미륵불의 재림이다. 라고들 하죠. 라고들 합니다. 미국에서. 여러분 잘 들으셨죠? 그 당시 이제 우리나라 이제 순진한 어르신들한테 다 이런 얘기 이제 입맛대로 또 전달이 됐죠? 그럼 이제 또 그 당시에 이렇게 트럼프 사진 들고 한국, 미국 성조기하고 같이 놓고 경례하면서, 어이구, 그런 거였어. 역시 내 생각이 맞았구만. 미국도 우리랑 똑같구만. 우리나라도 지금 말이야, 빨갱이가 말이야, 이 나라 정치를 완전히 장악하고 젊은이들까지 다 속여 먹어갖고 지금 나라가 점점 나라 같지도 않게 돌아가는데 말이야, 우리 아들놈은 그런 것도 모르고 맨날 나만 늙은이라고 무시하고 말이야, 시위 집회 나가지 말라고 화만 내고 말이야. 내가 사실은 말이야, 임마, 너희들 모두를 구원하고 대한민국을 구하려고 하는 내가 구국의 순교자인데 내가 일단 말이야, 이 나라에서 빨갱이랑 관련된 놈들 다 잡아내 몽땅 다 숙청해야 돼. 알지? 우리 왕자님하고 우리 공주님은 우리가 지키더라고.
근데 왜 트럼프는 우리랑 같은 편인데 자꾸 왜 재임하고 나서 당선되고 나서 이렇게 우리 대한민국을 이렇게 못 살게 굴지? 맨날? 이 정부 윗대가리들끼리 잘 소통이 잘 안 되나? 아니면 우리가 좀 뭘 좀 서운하게 했는가? 원래? 근데 또 보니까 빨갱이 김정은한테는 넘어가서 또 자꾸 친한 척하네? 뭐지? 아이, 기다려봐. 다 뭔가 뜻이 있겠지. 이렇게 되는 거죠. 트럼프는 여러모로 사실 금융세력이 다루기가 힘든 인물입니다. 그 자신이 모든 주도권을 쥐고 권력의 중심에 있어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것이 지금까지 그를 지탱해준 홍위병들 지지력의 원천이고요. 트럼프 집단의 핵심 가치입니다. 금융세력이 하자는 대로 모든 경제정책과 정치, 외교, 군사 분쟁을 순순히 거기에 맞춰가는 게 아니라 모든 대중이 자기 하나만을 보고 따르기를 원하기 때문에 비록 동맹이랑 사이가 멀어진다고 해도 오직 백인들의 미국, 위대한 미국만을 다시 가져오기 위해서 순전히 미국만의 이익을 쫓으면서 지금 패권 전쟁에서 자꾸 유럽이나 다른 우방들이 결국 트럼프 때문에 미국에서 등 돌리게 만들죠. 그리고 실제 중국하고 치킨 게임 같은 관세 전쟁, 무역 전쟁 막 일으키죠. 그것 때문에 실제 미국 경제도 역시 크게 다쳤죠. 그런다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왜죠? 미국 경제가 어찌 되든 간에 트럼프가 우리 미국을 살리기 위해서 적과 싸우는구나. 외부의 적과. 그런 점에만 트럼프 지지자들은 굉장히 열광하고 만족하는데 트럼프 역시 그런 광신도들의 이해관계를 더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유럽과 중동, 아시아의 지금 전선에서도 트럼프가 당선되면 괜히 미국 혼자서 모두로 딴 나라 지켜준다고 제일 많은 돈을 버리면서 우리가 희생해 다 발 빼려고 하겠죠? 그러면 또 트럼프를 당선시킨 그의 이런 큐아논 같은 광신도들은 당장 트럼프가 다시 위대한 미국을 만들고 있다. Make America Great Again 막아라고 하면서 좋아하겠지만 실제로는 시간이 갈수록 어떻게 됩니까? 달러 패권은 점점 멀어지고요. 기축통화는 급격히 힘을 잃어가면서 결국 미국은 역사의 뒤안으로 더 빨리 물러가게 되는 거고요. 그 와중에 다른 기축통화국이 빠르게 부상하는 그런 자충수가 될 확률이 높습니다. 즉 자신의 지지층에만 자기의 콘크리트 지지층에만 집착하는 그런 인기 영합의 지도자가 당장 눈앞에 성과만 보면서 길게 보는 안목은 없는 실제 그런 지지층하고 둘이 이렇게 결탁이 되면 결국 역설적으로 그들의 희망은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드는 거겠지만 사실상은 자국의 미래를 더 빨리 망치게 되는 거겠죠.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고 싶다고 하지만 그를 지지하는 광신도들은 진짜로 현명한 그 방법을 아주 따라오기에는 좀 다소 좀 떨어지고요. 오직 그 안에 분노와 질투, 차별과 두려움 등이 원동력으로 들어차 있을 뿐이고요. 트럼프 역시도 당장 눈앞의 이익과 대중의 환호, 자기에 대한 평가, 그걸 더 중요시하기 때문에 또 그걸 잃을까봐 노심초사하는 사실은 그런 두려움이 내면이 여린 그런 얽매인 사람이기 때문에 결국 그의 방향은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겠다는 그의 캐치프레이즈하고는 다르게 미국의 빠른 몰락, 기축통화 패권에 있어서 그런 몰락을 얘기하는 겁니다. 기축통화 패권을 잃어버리는 그런 걸 불러올 가능성이 크더라 이거죠. 그래서 금융세력이 싫어하는 겁니다. 현재 바이든 행정부 그리고 옐런과 파월 등은 어쨌든 트럼프를 견제하고 그와 동시에 지금 현재 적당한 달러 강세와 적당한 채권금리 압박을 통해서 중국 경제야 빨리 좀 빵 터져라 하면서 지금 계속 압박하는 중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걸 이용해서 자기의 우방들과 또 동시에 다른 적성국까지도 마음대로 쥐락펴락 조련하면서 지금 세계 각지에 유럽, 중동, 아시아까지 분쟁의 씨앗들을 심어놓고 계속 더 키워나가고 있죠. 그런데 지금 요즘 보면 다시 경제 얘기로 돌아와서 이제 더 이상의 아름다운 통계로도 막기 힘든 실물 경제의 위기들이 미국 경제에도 슬슬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또 미국 경제가 실패하면서 바이든 책임론이 부상하게 되고 트럼프는 반대로 더욱 주목받게 되겠죠. 물론 뭔 일이 터질 것 같으면 그 여파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옐런과 파월이 지금 언제든 구원투수로 나서겠다고 지금 몸을 풀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그런 일이 만약에 터져서 급격한 금리 인하를 통해서 부러지려는 미국 경제를 구원해 줄 때에는 그런 급격한 금리 인하와 함께 금융 여건이 다시 크게 완화될 것이고요. 그것은 자칫하면 달러를 크게 다시 약세에 빠지게 만들고 중국은 드디어 우리도 마음껏 재정을 풀면서 재기해보자 하면서 중국이 다시 그동안 눌러왔던 중국이 다시 기사회생할 기회를 줄 수도 있는 겁니다. 곤란하죠. 이거 저거로 지금 상당히 트럼프 때문에 머리가 아파진 겁니다. 금융 세력들도. 자, 그러면 미국은 이 기축통화를 품고서 세계 경제의 최상위 포식자 자리를 유지하고 있는 금융 세력은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트럼프가 기축통화 패권전에 있어서 급격한 변수가 되어버리다. 금융 세력 입장에서는 앞으로 어디선가 경제가 터져도요. 미국보다는 외국에서 먼저 터지고 그렇지 않더라도 그것이 연쇄적으로 세계 경제에 영향을 미쳐서 작년 실리콘밸리 때문에 오히려 유럽 경제가 더 흔들린 것처럼 다 같이 크게 무너지는 게 사실 좋습니다. 그러면 미국은 다른 나라와 달리 그나마 기축통화국이기 때문에 또 작년처럼 마음껏 또 돈을 풀어서 자기들 위기는 막을 수가 있지만 다른 나라들은 그게 힘들죠. 그래서 세계가 다 같이 경제 위기에 빠지면 그러면은 또 동시에 2008년 금융위기가 그랬던 것처럼 일은 미국에서 터지더라도 전 세계가 다 달러만 원하는 달러 강세를 불러올 수도 있는 거죠. 다른 경쟁국들 환율은 반대로 막 치솟고 널뛰면서 그래서 그 나라들을 다 경제적으로 쉽게 공격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이게 막상 다른 나라의 금융권 문제고 그 나라들이 또 얼마나 잘 버텨줄지 모르기 때문에요. 이번에도 꼭 그렇게 계획대로 잘 되리란 보장은 사실 없습니다. 특히 가장 철저하게 무너뜨려야 할 중국은 이미 다른 나라 같으면 진작 무너졌어야 되지만 아주 그냥 노골적으로 지금 공산당에 나서서 모든 금융계를 틀어잡고 버티고 있죠. 말 안 듣는 금융인들은 1년 전부터 다 사라졌죠. 어디로? 1년 전부터 행방불명되고 그리고 1년 뒤에 나타나서 다 사임하고요. 전부 이미 웬만한 큰 회사들이나 금융회사들, 은행권들 다 지금 중국 공산당 간부가 다 들어가 있죠. 지금 시진핑이 다 지금 물갈이 해놓고 철저히 SNS 같은 거 통제하면서 지금 헝다도 진작 무너졌어야 되지만 비구이안도 버티죠. 중국 안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지금으로서 가장 확실한 방법은 역시나 전쟁인 겁니다. 또 다른 전쟁이 터지거나 혹은 이것이 더 큰 전쟁으로 지금보다 더 크게 세계 경제에 아주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만들면 잠깐 일어나는 게 아니라 1년, 2년 국지전으로 자꾸 가는 거죠. 그러면 다시 또 모든 나라들이 미국한테만 매달리고 경쟁국들 경제도 쓰러뜨릴 기회가 또 생길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미국이 절대 전쟁에 직접 참전하는 그런 모습은 안 되죠. 그건 좋지 않죠. 왜냐하면 전쟁 참전하는 순간 돈이 얼마가 들어간대요. 오히려 미국 경제를 좀먹고 미국 전쟁 때문에 돈 다 쓰고 힘 빠지면서 약해지게 만들겠죠. 그래서 항상 미국이 하는 방법은 뭡니까?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처럼 그리고 이스라엘 전쟁처럼 앞에서 싸우는 선수는 미국이 아니라 다른 잔챙이들, 대리전이 제일 좋다는 겁니다. 그 지역의 최대 갈등 원인을 바깥에서 자기들이 조성을 하죠. 전선을 만드는 건 미국이 해줍니다. 미국이랑 친구들이. 그리고 그 안에서 제일 문제가 되는 종교 문제 아니면 이념 문제 여러 가지 영토 문제 그런 걸로 서로 부추기고 쌈을 만들고 그냥 땡 울리면 자 나가서 싸워 우리가 뒤에서 세컨 봐줄게 하면서 딱 등 떠미는 거죠. 그것들로 지들끼리 원수져서 싸우게 만들고 또 그 지역 경제권에 있는 우방들이나 다 같이 도와주자 우리가 합심해서 도와주자 억지로 끌고 가서 등 떠밀고 다 경제적으로 거기에 한 발씩 담궈서 힘들게 만들고 그리고 미국은 옆에서 자기들도 도와주긴 하지만 대신 전 세계의 모든 군사물자 에너지 잔뜩 팔아먹으면서 경제도 버티고 달러 강세까지 가져가고 더할 나위 없죠. 실제 2차 대전 때 미국이 진주만 일본의 어떤 폭격으로 인해서 막판에 전쟁에 자기들도 2차 대전 거의 끝날 때 한번 발 담그긴 했지만 그전에는 사실 유럽이랑 아시아 지들 다 싸울 때 미국은 뒤에서 물자만 팔아먹으면서 꿀만 빨았죠. 그렇기 때문에 전쟁 끝났을 때 다른 나라는 다 거지 국가가 됐는데 미국만 어마어마하게 돈을 벌고 더 강대해져서 세계 천조국이 다시 이제 그때부터 되었고 그리고
기축통화도 영국 파운드에서 미국 달러로 서서히 옮겨가게 됐던 거죠. 패권이 왕좌의 위치가 그때부터 바뀌었던 거죠. 이런 게 있고요. 아니면 또 하나의 방법은 어떻게 해서든 다시 인플레가 재반등해도 좋을 겁니다. 그로 인해서 인플레이션이 계속 반등되니까 우리가 쉽게 금리 인하 못하겠다. 원래는 이게 계획이었죠. 트럼프가 없으면. 그래서 미국이 다시 또 고금리를 오래 가져갈 명분이 생기면 그러면 여전히 달러 강세 체제 아래서 다른 작전들 앞으로도 얼마든지 유연하게 계속 내놓을 수가 있으니까요. 지금까지는 실제 이런 식으로 잘 해왔습니다. 지금까지는. 제가 항상 이런 움직임을 미리부터 감지하고 여러분들하고 같이 분기, 반기, 빠르면 1년 먼저 이런 움직임을 서로들 예측해왔었죠. 그런데 지금 중국이나 러시아, 그 다음에 브릭스, 사우디보다도 실제 더 큰 변수가 생겼죠. 바로 트럼프란 망령이 관뚜껑 열고 나온 겁니다. 당당히 부활했고 실제 공화당에서 대선 후보 1위로까지 지금 나섰습니다. 발등에 불 떨어진 겁니다. 트럼프가 재임 시절에 이미 그 사람이 물러날 때 정치적인 캐리어가 여기서 더 이상 제기하지는 못할 거다 할 정도로 사실 온갖 무능과 부패와 스캔들이 드러나면서 물러났습니다. 트럼프가 사실은. 그래서 이제는 트럼프 그 열혈 지지자들 말고 알고 본 게 트럼프가 좀 괜찮아 하고 그 당시 지지했던 많은 그 중도파 미국 국민들도 트럼프의 본질을 한번 겪었고 그러고 나서 꿈에서 많이 깼죠.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여러 가지 뭐 기밀 문서 유출이나 뭐 여러 가지 막 해가지고 이제 트럼프는 트럼프 그 옆에서 아주 뭐 그 친한 애들도 나중에 배신했죠. 그래서 얘는 정치적으로 생명 끝났다 하고 그렇게 안심하고 있었지만 그의 정치권 주변 인사들까지 떠났어도 끝까지 안 떠난 게 누구였냐? 국민들 그 안에서도 그 트럼프의 이러한 극렬 열광 지지자들은 달랐다 이겁니다. 트럼프가 뭐 법정에서 여자를 강간한 사실, 국가 기밀을 마음대로 유출한 사실, 또 민주주의의 산실인 의사당에 폭도들이 난입하도록 선동했던 사실, 사실상 국가 내란죄죠. 이런 것들이 차고 넘치는 증거들이 있다고 해도 트럼프의 극렬 지지층들은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국정농단, 농단이 어쩌고 다 이거 모든 게 음모다. 우리 트럼프가 그럴 리가 없어. 이러는 거죠. 그들 눈에는 악의 세력인 딥스테이트를 물리치고 위대한 미국을 다시 가져오기 위해서 트럼프가 뭘 하려고 하니까 여기에 온갖 그 음모와 회방으로 아주 그냥 트럼프를 억지 가짜로 다 엮어 넣는다. 뭐든지. 그리고 트럼프가 하는 것은 그것이 불법이든 뭐든 간에 크게 따지지도 않죠. 그들 눈에는 그저 구세주인 트럼프가 있고 또 그를 박해하려는 악마의 세력 딥스테이트. 딱 이 두 세력만 눈에 들어올 뿐입니다. 이거 이틀 전인가 3일 전 뉴스인가 보셨나요? 굉장히 충격적이죠. 이 젊은이가 아까 말한 그 큐어넌 같이 트럼프 열렬 지지 세력이었던 그런 음모론적 거기에 완전 그 세뇌된 친구인데 자기 아버지가 연방 공무원이랍니다. 근데 아버지가 바이든과 함께 연방 공무원을 하면서 이 미국과 세계를 지배하면서 사탄을 숭배하고 또 빨갱이들로 적화통일 미국 내부에서부터 완전히 빨갱이들로 물들이는 이 딥스테이트 세력의 하수인이다. 그래서 어떻게든 아버지는 지금 속고 있는 거예요 하고 맨날 싸우면서 막 이 정치의 실상을 알려주고 했는데 아버지가 택도 없고 맨날 자기한테 뭐라고 했다 이거죠. 그래서 얘가 아버지 목을 참수를 합니다. 그리고 유튜브 생중계를 하면서 아버지 자른 목을 들어올렸대요. 미친놈이죠. 근데 그 신념이 뭡니까? 광신도죠. 그가 자기 아버지가 연방 공무원이었었다. 국가의 반역자다. 딥스테이트의 하수인이다. 바이든처럼. 14분간의 유튜브 생방송을 내가 하면서 바이든 정부를 비난했고 이민자나 성소수자 유색인종들이 우리 미국을 망치고 있다. 적대감을 나타냈다. 큐어넌 세력인데 민주당과 연방정부에는 기득권 세력이 있다. 이른바 딥스테이트가 있고 그들은 악마를 숭배하는 세력이고 미국을 통제하고 있다. 그래서 나는 아버지를 처단했다. 그리고 이걸 구해주는 구원자가 누구냐? 정치인도 아니고 구원자입니다. 미륵불같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구원자라고 믿고 있다. 이들은 3년 전 의회 폭동 난입 사건대도 참여한 전력이 있다. 자, 이게 지금 현실입니다. 대선 전까지 바이든 행정부가 지금 앞으로 대선 전까지 언제까지나 이대로 미국 경제가 아름답다고 계속 눈속임 해나갈 수 있으면 좋겠지만 지금 보니까 조금 불안해요. 벌써부터 연초인데도 당장 이대로는 곧 수개월 안에 실물경제 어디선가 신호가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파월과 연준도 3월에 대비해서 지금 뭔가 딱딱 지금 조치를 미리부터 지금 선제적으로 내놓고 있는 거죠. 그리고 실제 그게 만약에 터져서 그걸 막으려면 연준이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아주 급하게 움직여야 할 때가 올 가능성도 큽니다. 당장은 지금의 패권전을 계속 이어가면서 미국 입장으로서는요. 적당한 달러 강세와 수준 이상의 국채 금리를 유지해 나가는 게 일단은 급선무겠죠. 그런데 이제는 미국 역시도 지난 2년간의 어마어마한 고금리와 양적 긴축 때문에 실물 경제에 언제 비상 상황이 닥치게 될지도 모르고 또 그것 때문에 미국도 급하게 금리 인하를 해줘야 할지도 모른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금리 인하 해주면 중국도 살아날 수 있겠죠. 4월이 기자회견 한 바로 그 다음날 역시나 우리의 행동대장 IMF 총재님 크리스티나 게오르기에바 총재님께서 또 탁 세계를 이렇게 딱 이렇게 앞에 나와서 선전부장이죠. 이런 말씀 하십니다. 잘한 거다. 파월한테 뭐라고 하지 마라. 올바른 결정이다. 우리가 봐도 우리 IMF가 봐도 금리 인하가 약간 늦는 것보다 미리부터 조기 완화로 인한 그런 위험이 지금 경제에 훨씬 더 크다. 하지만 지금 시점이 굉장히 미묘하다. 앞으로 또 갑자기 금리 인하 또 갑자기 확 해주고 뭐 그럴 때가 올지도 모른다. 필요가 없을 때는 꽉 붙잡고 있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앞으로 날마다 나오는 지표들 보고 지표에 따라서 행동해야 된다. 근데 이 지표가 자기들 목적에 맞게 조금씩 손대서 드라이브 한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 마지막 게오르기에바의 총재의 말을 들으면 힌트가 나옵니다. 게오르기에바 총재가 마지막에 뭐라고 했냐면 따라서 미국의 통화정책 완화 시기가 너무 빠르다거나 너무 늦지 않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딱 적절해야 된다. 게오르기에바 총재는 그 기간이 수개월 혹은 1년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몇 달이라는 타이밍의 문제이다. 최근 몇 달 사이에 그런 일이 딱 준비해야 된다. 그런 얘기 은근히 지금 살짝 꺼내줘 흘리죠. 이 친구도 지금 상반기를 보고 있습니다. 자이든 타이든 간에.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이미 그들도 감지했듯이 이제는 그 타이밍이 문제일 뿐입니다. 그런데 뭐 이대로 이 사람들 하면은 뭐 별로 골치 아플 게 없을 텐데 지금 금융 세력들한테 사실 굉장히 큰 골칫거리가 부상되었다. 그게 바로 트럼프이고 트럼프가 이 모든 패권 전쟁의 최대 변수가 되어버렸다. 원래는 작년 말까지만 해도 장기 계획은 전략은 변하지 않았죠. 중간중간 전술은 변해도 전략은 뭐였냐면 2년 내내 higher for longer 계속 고금리 오래 유지해가면서 이 핑계 저 핑계 되면서 중국 쓰러질 때까지 전 세계 쓰러질 때까지 미국은 버티고 대리전들 치르게 하면서 중간에서 돈만 벌고 그 방법이었는데 지금처럼 각지의 분쟁을 키워가면 시간이 지날수록 중국은 망하고 미국은 계획대로 기축통화 패권을 이어가는 거였죠. 그런 계획만 잘 가져가면 그 와중에 뭐 민주당 바이든 경제 실패 책임을 지고 물러나도요. 그 다음에 이제 공화당 민주당 상관없이 그 다음에 또 이제 말 잘 듣는 마음에 드는 지도자 뽑아갖고 다음 일 그대로 승계시키고 이어가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다음 유력한 대통령 후보로 떠오르는 애가 지금 자기들 말 안 듣는 또라이 변수 트럼프로 지금 다시 살아난 겁니다. 아, 골치 아프죠? 굉장히 골치 아픕니다, 요새. 거기다가 트럼프 그 꼴통인 줄 국민들이 겪었으니까 이제 다시 뽑아주진 않겠지. 은근히 그렇게 내심 안심하고 있었는데 요즘 전 세계를 이렇게 편가르기 하고 신냉전 시대로 만들다 보니까 이미 뭐 아시죠? 유럽, 아시아, 뭐 저기 남미, 북미 할 것 없이 전 세계가 지금 우경화되면서 극렬 양상 서로 같은 이민족은 전부 이제 배척하고 막 안 받아주고
우리만 살자고 서로 미워하고 막 배척하는 그런 우경화된 극렬 양상이 전 세계에 일어나는데 미국 내에서도 똑같이 지금 일어나 버렸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은 트럼프가 더 매력 있게 보이는 겁니다. 오히려 지금 트럼프의 지지력을 키워주는 역효과가 나고 있는 겁니다. 자, 이것도 엊그제 뉴스인데요. 미국 지금 유타주를 비롯해서 다양한 어떤 그 스테이트 주에서 다양성과 형평성, 포용성을 항상 그 어떤 정책의 미국의 가치로 보고 그런 법과 정책들을 추진을 했었는데 그걸 금지하는 법안에 얼마 전에 유타주 주지사가 서명을 했습니다. 미국적 가치라고 일컬어져 왔던 다양성, 형평성, 포용성, 이른바 DEI 정책이 퇴출 수순을 밟고 있는 건데 이것은 유타주뿐만이 아닙니다. 이미 그 보수적인 어떤 텍사스, 노스캐롤리아, 노스다코타 이미 미국 8개 주에서 비슷한 금지법이 제정이 되었다. 그렇죠. 지금 세상이 이렇게 바뀌고 이 극렬화된 우경화 성향이 지금 미국에서 오히려 트럼프 불길을 더 키워주고 있다. 자충수에 걸린 거죠. 지금 금융 세력들이. 지금 이 모든 경제 정책들 파월, 옐런 나와서 이지랄들 하는 거 다 자기 미워하고 바이든 편에 서서 움직이고 있다는 거 트럼프 역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바로 자신 트럼프를 밀쳐내기 위해서 연준과 재무부가 움직여서 지금 바이든한테 유리하게 미국 시장을 지지해 줄 거다. 트럼프 잘 알고 있고요. 정 안 되면 앞으로 이놈들이 나 트럼프한테 밀릴 것 같으면 저 대한민국의 북풍을 이용하는 것처럼 미국도 외국의 전쟁을 이용해서 현 정권에 대한 지지력과 결속력을 유도할 수 있다는 점. 이스라엘 네타냐후도 그렇게 지금 정치 생명을 확 뒤집었죠. 그런 거를 그 다음에 젤렌스키도 그랬고요. 젤렌스키도 그전까지는 아주 국민들한테 비웃음 받던 코미디언 대통령이었는데 완전 180도 전쟁 때문에 바뀌었죠. 그래서 일부러 미국이 전쟁 전에 뭔가 전쟁을 유도할 수도 있다. 다른 나라의 전쟁을. 트럼프도 그 정도쯤은 압니다. 얘도 뭐 달고 다르는데요. 바로 이틀 전인가 나와서 어젠가 나와서 트럼프가 했던 텔레비전에서 인터뷰입니다. 대놓고 얘기했죠. 나 파월이 싫다. 트럼프가 얘기하기를. 왜? 지금 민주당 돕기 위해서 뭔가 할 거다. 파월은 완전 정치적으로 민주당 바이든 편이다. 내가 볼 때. 바이든 도와주려고 경제가 조금 삐걱거리는 소리가 나면 바로 금리 내려줄 거고 그것 때문에 인플레가 다시 재점화될걸? 아니면 중동에서도 딱 보니까 뭔가 계획을 가지고 터질 것 같아. 이런 얘기 서슴없이 하죠. 트럼프는. 하지만 오히려 민주당에서 또 민주당 의원들은 오히려 파월이 왜 이렇게 금리 안 내리고 자꾸 버팅기냐. 지금 당장 금리 내려줘서 지금 경제 날라가게 해서 바이든 지지율 좀 높게 만들어주지. 오히려 파월을 민주당에서는 더 안 달아줘. 결국 파월은 민주당 편도 아니고 공화당 편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배후 금융세력의 편이란 겁니다. 그리고 배후 금융세력의 1차 목표는 지금의 기축통화 패권 전쟁을 이어가기 위해서 달러 강세와 또 미국의 채권금리를 이용해서 다른 나라들을 힘들게 만들면서 동시에 이제 모든 자기들 뜻대로 지역적인 분쟁이나 여러 가지 계획대로 충실히 자기들과 같이 합을 맞춰서 충실히 수행해줄 정치인입니다. 바이든이 딱 맞아서 바이든이 잘해왔고 만약 국민들이 바이든을 더 이상 지지하지 않으면 또 다른 자기들의 꼭두각시가 될 후보를 찾아서 승계시키면 되는데 지금 하필 그 중에 그 꼭두각시 짓은 안 할 것 같은 또라이 트럼프가 아주 유력한 대선 후보로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골치가 아픈 겁니다. 이 모든 계획이 틀어질 수도 있는 거죠. 결국 세력들이 원하는 건 최대한 지금 금리 인하 안 하고 버틸 수 있으면 버티는 거고요. 그러다가 만약 미국에서 먼저 뭔 일이 터질 것 같다 하면 그때는 할 수 없이 빠른 금리 인하와 완화 정책으로 지원은 해주지만 되도록이면 그런 상황이 미국보다는 다른 나라에서 먼저 터지고 아니면 어디서 터지든 다른 나라들이 더 크게 당하게 되는 상황을 정치적이든 군사적이든 경제적이든 그런 쪽으로 유도하기를 내심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미국만 힘들어지는 게 아니라 다른 나라들이 더 힘들어지고 달러 패권은 유지가 될 테니까요. 그리고 트럼프는 웬만하면 대선 전에 제거하는 게 제일 좋을 겁니다.
진짜로 다음번 대통령이 또 되면 이렇게 말 안 들으면서 여러모로 골치 아플 게 뻔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좋은 방법은 사실 대선 전에 지금 법정에서 사법적으로 엮어 넣는 방법이겠죠. 실제 엮어 넣지는 못하더라도 괜히 어설프게 엮어 넣으면 오히려 더 역풍이 부니까요. 못하더라도 흠집을 내는 겁니다. 감옥에 잡아놓지는 못해도 실제 이런 게 다 죄가 밝혀졌다 낱낱이 해갖고 흠집을 내면은 트럼프의 열혈 지지자들은 뭐 그런 거 꿈쩍도 안 하겠지만 지금 그 가운데에서 중도적인 지지층들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은 트럼프한테서 아유 역시 이놈은 범죄자라 안 돼 하고 정 떨어지고 털어내게 만들 수도 있는 거니까요. 그런데 사실 지금 미국 법조계가 굉장히 지금 보수파들이 꽉 잡았죠. 얼마 전에 낙태, 일부 지역에서는 낙태 안 된다. 지금 그런 것까지 지금 네. 그 보수적인 미국 청교도 입장에서 도저히 말이 안 된다 해가지고 여성들 낙태도 금지하는 법안까지 그 대법원에서 그런 얘기까지 지금 나왔죠. 보수적인 법조계 안에서도 트럼프 지지자가 꽤 있다는 겁니다. 지금 골치 아파요. 은근히 금융세력들 트럼프. 어떻게 보면요. 시대는 트럼프를 이용해서 마침내 여기서 미국 패권이 끝날지도 모르는 그런 역할을 할 인물일지도 모릅니다. 드디어 그 길었던 미국 패권의 제국 시대가 이제 다른 시대로 완전히 바뀌는 거죠. 어쩌면 트럼프는 정말로 세계의 구세주가 맞을 수도 있습니다. 오랜 경제 지배 세력이 무대 뒤에서 순전히 자신들의 기득권을 위해서 지난 100년 가까이 세계의 많은 전란과 굶주림, 경제적 불평등을 야기해온 만큼 이제 그 꼴을 보기 싫은 우주의 신이 이 모든 판을 뒤집어 엎으라고 보내준 인물이 트럼프일지도 모릅니다. 2차 대전 때 히틀러 역시도요. 당시 독일 국민의 구세주였습니다. 그리고 독일 국민들의 열광적인 지지를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독일 국민들 모두가 독일을 세계 최강국으로 부흥시킬 거라고 모두 기대했지만 결과적으로 그 사람 때문에 독일은 철저히 이선으로 물러나게 됐었죠. 비슷하죠. 그러나 트럼프가 앞으로 만약에 집권한다고 해서 그럼 세계가 미국이 어떤 패권주의를 포기하면서 다시 평화로워지는 건 절대 아니죠. 오히려 이게 미국의 패권이 잦아들고 세계가 장기적으로 다극화 시대로 접어든다는 것이 반드시 지금보다 평화로운 시대를 얘기하는 건 아닐 겁니다. 오히려 지금보다 더 혼란스러운 단계로 변모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요. 그러나 우리 신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혼란이라 바라보는 것이 질서로 돌아가기 위한 정당한 단계로 보일 수도 있겠죠. 마지막으로 다이먼 한번 출연시켜 봤습니다. 다이먼이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제이미 다이먼 씨가. 그러니까 트럼프는 빨리 사법적으로 그냥 엮어갖고 집어넣어버리고 뭔 일 터뜨리려면 일도 빨랑빨랑 터뜨린 후에 비록 뭐 세계적 경제적 위기가 와도 바이든 대신 내가 나서면 되잖아? 이미 경제가 이렇게 될 거다. 미국 경제 조심해야 된다고 내가 맨날 미리부터 예견하고 걱정해왔고 또 이미 미국 경제의 구원투수로서 해박한 경제인으로서의 경험과 견문이 있는 내가 나선다고 하면 미국 사람들도 좋아하지 않겠어? 안 그래? 지금 왜들 일을 어렵게 하나 모르겠네. 금융 세력은 그러나 지금 제이미 다이먼은 조금 미덥지가 않죠. 왜냐하면 정치적으로 지지 세력이 없어요. 아직은. 신인의 돌풍을 일으킨다고 해도 바이든과 트럼프 같은 그 골수 지지층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단 말이죠. 그래서 금융 세력들은 상당히 골치가 아프다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 상당히 얘기가 길어졌네요. 여기까지 들어주신 분들도 감사드리고요. 재밌고 편안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